자, 그러면 이 소득 처분 중에서 사내 유보되지 않은 거, 이게 다 빠져나간 거를 사회 유출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회 유출. 그래서 사회 유출은 입금 산입액 또는 송금 불산입액이 법인의 세무상 자본 증감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사회에 유출된 걸 의미합니다. 과세소득은 증가했지만 세무상 자본으로 남지 않은 거죠. 밖으로 빠져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사회 유출이라고 얘기하고, 거기에 유형은 법조문에 있는 거 그대로니까 뭐 세무 얘기할 때도 많이 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그 사회 유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거예요. 기속이 분명한 사회 유출. 쭉쭉 한번 넘겨보세요. 그리고 저 뒤에 가보면 146페이지에 귀속이 불분명한 사회유출, 요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귀속이 분명한 사회유출은 내용이 많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할 거고, 불분명한 경우부터 먼저 가보겠습니다. 과세소득으로 입금으로 산입했는데 이게 누가 가져갔는지 불분명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세법은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도록 규정을 만들어줬죠. 그래서 거기 첫 번째 보시면 의 나와있죠.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럼 이때 대표자라는 개념은 뭐냐?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자 간주 규정이 있고, 설령 등기이사로, 등기의 대표이사로 있지 않더라도 법인의 지분을 30% 이상 소유하고 있고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사실상 지배하는 자라면 그 자를 대표자로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나중에 일을 하게 되면 기장 같은 거 하면 이상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대표인데 대표자라고 절대 명함에 찍지 않습니다. 그냥 다 상무님, 이사님 이렇게 찍고 다니는 분들이 꽤 있어요. 10중 9은 사기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인데 상무님이라고 다녀? 그러면 일단 의심하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선택하시면 됩니다. 같이 놀 건지 아니면 따로 놀 건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같이 안 놀라고 노력하고 사는데, 옛날에 좀 같이 놀아봤는데 뭐 끝이 안 좋더라고요 항상. 그래서 그냥 안 놀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 취지 별표 칩니다. 자, 잘 생각해보면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꼭 가져갔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실질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실질 과세 원칙에 다소 위배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하지만 법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과세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거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이 사람이 가져갈 가능성이. 그래서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자에게 귀속되었을 개연성이 높고, 또 하나는 이러한 규정이 없으면 사람들이 이걸 악용할 여지가 높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전에 방지하는 대책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세법상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있다는 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오른쪽에 귀속이 불분명한 사회 유출에서 입증 책임입니다.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과세관청에게 입증 책임을 덜어주기 위한 규정이에요. 밝히지 못하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겠다. 그래서 입증 책임을 완화하기 위한 규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납세자 입장에선 나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라는 점을 입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입증해야 되느냐가 문제가 되고, 단지 자신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에 불과한 게 아니라 사실상 이 귀속자가 누구인지까지 밝히라는 의미까지 있습니다. 결국 입증 책임의 전환을 통해서 납세자 스스로 이걸 밝히도록 하는 게 입법 목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사회 유출 소득의 귀속 시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미 다 배웠습니다. 소득의 귀속 시기와 사회 유출되는 시기가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원천징수 의무가 생기는데 세무조사를 통해서 생기는 경우는 지급시기 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거고, 그 귀속 시기와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법에서 근로를 제공한 때를 일반적으로 그 수입 시기로 많이 보고 있는 거고, 그 소득의 귀속 시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 제척기간의 기산일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소득이 발생한 때 그 신고 납부 의무가 성립할 때 제척기간이 기산하는데, 이때 문제점이 법인세법상의 제척기간과 소득세법상의 제척기간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인정상여 처분 등의 경우 부당한 행위가 있었다,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둘을 일치시키는 입법을 해놨다라는 것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인정상여 처분이 되고 나면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라는 게 나올 거고 추가 신고 납부 의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법인세 이제 법인의 경우 원천 징수 의무가 있으니까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를 지급받은 날을 지급 시기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 징수 의무가 있고, 그 원천 납세 의무자의 경우는 2달의 여유를 주는 거죠.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를 받은 달에 다음 달 말일까지 우리 소득세 추가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넘기시고요. 원천징수 의무 아까 설명드렸어요.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를 수령함과 동시에 원천징수 의무는 생긴다. 그걸 지급시기 의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이때 소득 처분의 상대방이 살아 있어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척기간이 도과한 처분 안 됩니다. 소득금액 변동 통지. 그리고 생존해 있어야 돼요. 사망한 자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 통지도 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여 처분의 원천징수 특례 규정은 여기 보세요. 그냥 소득세법의 아주 특례 규정인데, 이러다 보니까 코스닥 회사 같은데 사실 기술력도 좋고 다 괜찮아요. 근데 회사가 망한 건 대표이사의 횡령 때문이에요. 그럼 이 회사를 사고 싶은 회사 입장에서는 내가 사도 이 원천징수 의무 때문에 나중에 토해낼 가능성이 높으니까 M&A를 꺼려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소득세법 155조의 4항에서는 특례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원천징수 의무가 없도록 하는 특례가 있다. 이 정도 그냥 인생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되고, 소득금액 변동 통지의 처분성 이미 배운 거죠. 그래서 소득금액 변동 통지를 했을 때는 원천징수 의무자에 해당하는 그 해당 법인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해서 그 처분을 받고 나서 곧바로 불복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과세준 적부심부터 해서 불복까지 갈 수 있고, 원천 납세 의무자에게는 이것이 안내문에 불과하다는 게 법원의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추가 신고 납부한 후에 경정 청구를 할 것이지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 안내문만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불복할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안내문 받고 신고를 안 하면 과세관청이 부가처분을 할 것이고, 그때 불복을 하든지 아니면 스스로 추가 신고 납부하고 경정 청구를 하고, 경정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 거부 처분에 대해서 불복을 하면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내 유보도 같이 보여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